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좀 한번 기대를 해보죠. 지금이야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할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 되던 그런 시절이죠. 온갖 혈연 관계로 왕권을 이어갔었는데요. 근데 또 그게 평화롭게 넘겨준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피 튀기는 싸움은 물론이고 권모술수도 판을 쳤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왕권 교체 현장으로 같이 가보시죠. 이한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한 작가님 오늘 사전투표 벌써 하고 오셨다고요? 예, 아침에 열심히 가서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휠체어를 타고 2분이나 투표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도 저 나이 될 때까지 투표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하고 왔습니다. 좋은 거죠. 예. 오래도록 또 투표도 하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조선시대로 가보면 뭐 대부분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그 중에서도 장남에게 뭐 적장자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게 없으면 조카에게 뭐 양자 삼아서 세습이 당연했던 시대였죠. 아무래도 그 현재처럼 투표로 해서 누군가를 뽑는 것과는 다르게 왕조 시대에는 대체로 후계자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후계자를 세자로 삼되 대체로 아들, 그 중에서 큰아들이었죠. 보통 그렇게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 네. 특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주의 국가처럼 다음에 누가 되나 그런 걱정은 조금 덜했을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 교체라고요. 왕위 교체할 때의 충격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를 정해놨었어도 예. 다음 그게 바뀔 때 그때의 그 막전 막후가 상당히 재미있었죠. 그 뒤에서. 네. 근데 우리야 뭐 미리 좀 정해놓고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없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조선은 그 유교의 나라였으니까요. 그 유교라는 게 지금 뭐 캐캐 묵은 그런 옛날 생각을 하기 쉽지만 네.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후계자를 정해놓고 우리 좀 덜 싸우자. 후계자를 미리 정해놓으면은 이제 뭔가 그 다음에 내 왕이 내가 될 거야 하면서 싸우는 게 좀 줄어들지 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란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예, 유교가 없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투닥투닥이 심했거든요. 예를 들어 청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는 멀쩡할 때 태자 밀건법이라고 해서, 왜냐하면은 나중에 가면 막장이 됐으니까요. 태자 밀건법이라고 해서 황제가 후계자의 이름을 태자를 안 정합니다. 다만 그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봉투에 써서 그거를 간판 뒤에다 숨겨놔요. 개봉은 안 해놓고. 네. 그러니까 그 황제들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니까.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황제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봉투를 꺼내서 다음 황제인지 누군지 알아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태자 밀건법이었고, 여기는 그나마 청나라. 네. 그래갖고 여기는 그나마 꼭 오스만 투르크의 경우엔 좀 더 살벌했는데요. 오스만 투르크요? 예, 수많은 황자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그 장관으로, 황제 자손들. 예, 각 지역에 이제 그 장관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술탄, 황제가 죽으면 그 황자들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술탄이 되는 겁니다. 땅 따먹기 하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약간 선착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서 깃발 꽂은 사람이 다음 황제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술탄이 된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휴. 이게 누가 농담 삼아서 오스만식 단일화라고 했는데요. 그 웃을 수는 없지만 웃기긴 하더라고요. 오스만식 단일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가장 빨리 정보를 취득하거나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황제일수록 그 수도에 가까운 데에 배치됐어요. 당시 뭐 방송을 하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전령이 가서 알려줬을 텐데. 네네. 그 전령이 가다가 좀 쉬어가거나 하면. 그래서 그 셀림 1세라고 해서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된 사람은 자기 일부러 먼 데에 두니까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차피 내가 황제 못 될 거. 예,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냥 내가 황제를 차지해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그 후계자, 그 다음 왕이 될 때의 그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적장자 계승제도, 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교 국가로서 적장자를 미리 선정해 놓은 게 차라리 혼란은 좀 줄였던 거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란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몇 사례를 통해서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음. 영조와 정조 사이, 물론 사도세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예. 어땠을까요?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게 정조의 일기입니다. 정조의 예, 일기요. 정조가 그렇게 바쁜데도 조년각 일기, 나중에 일성록이라는 일기를 남겼거든요. 네. 이게 그 세손 때서부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남겼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이제 영조가 왕이고 그다음에 정조는 세 손으로서 유일한 후계자가 됩니다. 아들 건너뛰고 손자에게. 그렇긴 한데 이제 그 영조가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정조는 유일한 후계자이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된 것은 확실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조가 81살까지 살았거든요. 당시에 81살까지. 예. 그런데 지금도 81살이면 꽤 젊은 나이지만 요즘은? 예, 조선시대에는 환갑만 넘어도 오래 산 거였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영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그렇긴 한데 이제 결국 그래서 영조가 죽은 다음에 정조는 23살에 즉위했기 때문에 성년이 돼서 즉위했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지만 정조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했고 그걸 전부 자기 일기에다가 적어놨었죠.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밑에서 왕위 세습을 또 준비해 왔고 많이 예. 또 공부를 했습니다만 힘든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조가 이제 이미 후계자로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 계승, 왕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 와중에 권력 때문에 약간 제정신을 놓아버리는 한마디로 획가닥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주변 신하들 중에서요. 네네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세자가 그렇게 가는 것도 봤고 예. 정조로 왕세 뭐였죠? 세손. 왕세 손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도요. 예, 사실 영조가 정조를 정말로 아꼈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아꼈냐 하면 사도세자의 다른 아들들이자 자기의 손자였던 그리고 정조의 이복 동생들을 죄다 제주도로 귀양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왕위를 찬탈하거나 노려볼 위협할 수 만한 있는. 가능성 자체를 다 그냥 싹을 잘라버렸던 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손자들인데 똑같이. 살아남은 손자가 은원군 하나뿐이에요. 사실 자기 친손자 죽인 걸로 악명이 높은 것은 인조이지만 영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도세자를 자기 아들이었던 거의 외아들이었잖아요. 큰 아들은 일찍 죽고 둘째 아들 귀한 아들 사도세자를 죽여버린 것은 물론 사도세자가 여러 잘못이 있긴 했지만 자기 손자 정조를 왕위로 삼기 위해서 제거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들도 그리고 정조 말고 다른 손자들까지.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피부치고 예. 어릴 적엔 정말 귀여워하고 예뻐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왕위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도요? 예. 바로 아니 가능성이 다 싸게 예. 잘렸는데도? 그러니까 다 찾을고 정말 유일한 후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조를 위협하고 견제했던 게 약간 뜻밖에도 정조의 친척들이었는데요. 바로 정조의 외할아버지의 동생, 이복 동생, 그러니까 작은 외할아버지였던 홍인환, 그리고 고모였던 화한옹주의 양자였던 정후겸 이 두 사람입니다. 아니 외갓집 식구들이면 정조가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영조가 죽기 직전에 정승들이 되면서 권력을 휘어잡았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왕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볼 것 같지는 않았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이 자신이 고진 권력에 잃어버릴까 봐 약간 획가닥했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하면은 이대 홍인환이 좌의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조가 나이도 들고 이제 서럽고 또 손자가 걱정돼서 막 얘기한 거예요. 세손이 노론을 알겠냐 소론을 알겠냐 얘가 정치를 어떻게 알겠니 정치 힘든데라고 막 한탄을 하니까 네. 옆에서 홍인환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세손이 노론을 알 것도 없고 소론을 알 것도 없고 병조 판서가 누군지 이조 판서가 누군지 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딱 그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장차 대통령이 될 사람인데 국방부 장관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정당이 어딘지 예. 알 필요도 없어요. 뭐예요 옆에서? 완전히 세손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라고 왕한테 이야기한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정조가 일기를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일기에 이 사람들한테 하루하루 구박받았던 것을 적어놨어요. 본인이 구박받고 무시받은 걸요? 예, 예. 막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 홍인왕이 찾아와가지고, 세손 당신은 그냥 책만 읽으세요. 당신이 정치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해요? 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조가 좀 어렸을 때요? 젊었을 때? 거의 이미 다 큰 성인이죠. 20살 넘었죠. 그런데도 예. 그리고 아까는 정후겸 같은 경우에는 막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 세손 당신이 지금 무슨 뭐 이번에 과거 급제한 사람한테 뭐라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 왜 했어요? 당신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따지듯이. 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야, 날 왜 이렇게 구박하냐 이런 식으로 한 글자 그 서름과 분노를 담아서 썼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근데 왕세손이면 내가 차기 왕이 되는 거는 이제 이미 도장 찍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뭔가 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이 없다기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네가 똑똑해지, 네가 정치하고 우리네가 정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꼭두각시로 있어라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신하들의 힘도 예. 셌다고요? 아까 근데 이거는 사실이 비이성적인 거 맞아요. 제정신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눈이 멀어서. 홍인환이 얼마 전에 어느 정도로 저 제정신이 아니었냐 하면은 영조가 나 너무너무 힘들다. 나 더 이상 정치 못하겠다. 그럼 이제 하는 게 대리청정입니다. 왕이 도저히 못하면 세자나 그리고 세손이 왕의 업무를 나누어서 대신하는 것이죠. 예. 역대 왕세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일입니다. 게다가 영조가 정말 고령이 됐을 때. 여든이 넘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홍인환이 정말 결사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왕께서 아직 젊으십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든 넘은 노인한테. 이건 노인학대죠. 내가 심지어 어느 정도면 왕이 그래도 그 명령서를 썼거든요. 예. 그걸 내가려고 하니까 그걸 몸으로 막습니다. 못 가져가게. 예? 영조가 여든이 넘어서 예. 힘들게 명령을 내렸는데. 세손한테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손한테 권력 주는 것까지 썼는데 그거를 여든 넘은 영조의 그거를 힘으로 막았다고요? 예. 신하가? 예. 아, 그래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권력 때문에 하여튼간 그 홍인환, 예. 홍인한, 예. 정후겸 이런 사람들이 정조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았다. 근데 외갓집 식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신기하네요. 게다가 가스라이팅도 해요. 당신 잘 가스라이팅이요? 살려면은 우리가 잘 돼야지 된다. 우리는 당신은 왜 가지 않냐. 당신 친척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그걸 또 정조가 일기에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조의 외갓집 식구들이지만 영조 시대의 신하들이어서 예. 정조 시대가 되면 밀리고 어떻게 될까봐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젊은 정종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예.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정조가 말립니까? 사실 나중에 정조를 보면 정말 뒷공장과 협잡질의 킹이거든요. 누가요? 정조요. 진짜로 그 물밑 교섭과 뒷공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당할 리가 없죠.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어서 영조는 세상을 떠나고 예. 당연히 정조가 왕이 되었고요. 예. 이 사람 또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만에 죽습니다. 홍인한과 정후겸이라는 사람들 외갓집 식구들인데 정조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거나 정조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 결국은 그렇죠. 정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어떻게 정조가? 그러니까 다행히 그 사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척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명분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분은 좀 재미있는 게 당시 정조에 총애하던 신하가 바로 또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 시작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정조 자신의 측근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핑계였거든요. 약간 뭔가 음모를 씌운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또 한번 그 정조 주변을 숙청하고 우리들이 다시 그 정조의 그 측근이 돼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시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예. 근데 정조가 그거를 받아줄 리가 없죠. 하여튼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정조에다가 싹 이쪽으로 붙은 게 아니라 끝까지 가스라이팅을 하려다가 예. 정조는 그렇게 또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또 목숨을 잃은 거네요. 이게 네. 할아버지가 왕이고 왕세손으로 다 정해놨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 예.
혹시 조금 순한 맛은 없습니까? 좀 더 이렇게 스무스하게 계승이 된? 스무스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순한 맛이 있다면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계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이요? 선조는 그 정식 왕비에게서 자식이 없었고 수많은 비빈들을 두고 거기에서 자식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그 자식들 그중에 특히 아들들이 대부분 파라코였습니다. 그렇게 말썽쟁이들이 많았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없고. 그러니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둘째 아들인 광해군입니다. 워낙 그 선조가 처음에 총애했던 게 공빈 김씨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첫째 아들인 임해군과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빈 김씨가 선조의 첫 번째 부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나마 총애를 받았던 사람. 총애를 받았던 부인. 근데 그리고 이제 공빈 김씨가 뭐 독살당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독살. 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총애한 게 임빈 김씨였거든요. 네. 그래서 선조가 그 임빈 김씨의 아들들 중에서 그 신성군을 되게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신하들이 세자 책봉해야죠. 그래서 똑똑한 게 그 똑똑하고 멀쩡한 게 광해군이니까 예, 라고 멀쩡한. 얘기했는데 네. 그 선조는 이 세자 책봉 자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써서 신하들을 견제합니다. 그래서 계속 세자 책봉을 안 해요. 세자 책봉을 하고 안 하고가 이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송강정철이 세자 책봉하시죠. 광해군이 똑똑한데요라고 하니까 선조가 화를 내면서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인데 감히 신하인 네가 뭐라고 하냐 하면서 즉각 귀양 보내버립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요? 예. 어휴, 무서운 세상. 그러니까요. 네. 선조가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얍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도 등질 정도로 예. 얍삽한. 근데 이제 선조도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관이 왔으니 바로 임진왜란이 터졌죠. 네.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고 예. 그래서 선조는 다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아니었으면 세자 책봉도 그럼 더 늦어졌을 안 했을 수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자가 된 광해군은 그때 18살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떠나 아주 소수의 신하들만 이끌고 적들이 가득한 조선 곳곳을 다니면서 의병들을 독려하고 열심히 싸웁니다. 그 아버지는 피신을 해버리고. 예. 그러면- 아버지는 뭐 중국으로 도망가 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는 소리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어린 세자는 힘겹게 싸우니까 당연히 백성들 인망이 광해군 세자한테 모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많은 활약을 했다라고 의병들하고도 했는데 예. 그러면은 주변에서 신망이 되게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해군에 대한 그 신망이. 심지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선조한테 싸게 왕이 물러나고 싸게? 예 순순히 순순히 왕이 물러나고 그냥 세자 왕이 세우쇼라고 이야기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선조한테 당신은 이미 신망을 잃었으니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빨리 그냥 광해군을 왕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약간 미사역을 넣긴 했지만 본심은 환히 보이죠. 그러면 선조가 광해군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당연히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은데 질투심에 약간 미쳐버립니다. 아들이라서 내가 도망간 사이에 나라를 잘 지켰는데 네. 고맙지만 아들한테도 질투를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요. 예. 많은 권력자들은 특히 아버지인데도 아들이 잘나면 아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예. 선조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조선이 다시 평화로워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마음껏 자기 아들이자 후계자인 광해군을 괴롭힙니다. 마음껏 괴롭혀요. 예. 예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왕들이 할 수 있었던 친위 쿠데타 비슷하게 자기 권력을 재시민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양위입니다. 나 왕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신하들과 세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아니되옵니다. 예,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왕이 약간 좀 권위가 올라가면서 좀 더 힘이 세져요. 네. 근데 선조가 그걸 23번 넘게 했습니다. 역사상 제일 많이 했던 네. 왕. 그러니까 나 왕 그만할래. 예. 이제 하도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하들이 말렸는데 예. 나중에 가면 이제 지긋지긋해져서 무시해요. 한 15번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 때는 그냥 또 저러다 말겠지. 그걸 23번을 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신하들은 이제 그 무시해서 그냥 스리슬쩍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광해군은 그게 안 되잖아요. 당사자니까. 계속 그 맨바닥에 나가서 울며 불며 계속 빌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위를 하겠다. 나 임금 안 할래. 어떻게 보면 이제 재신임을 묻는 성격 같기도 한데 예.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 그럴 때 세자 입장에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니되옵니다를 네. 했어야만 또 했었던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 한겨울에 막 그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밤새 빌고 그랬어요. 23번이면 거의 뭐 제사 지내듯이 그냥 때때로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그 진짜 이렇게까지 무책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못된 아빠였죠. 그렇게 해서 광해군도 많이 괴롭혔다라는 예. 거고요. 또 광해군한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나서. 예. 워낙 그 선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한테서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인왕후. 왕후. 예. 근데 의인왕후가 죽고 나서 선조가 굳이 세장가를 듭니다. 근데 그 세장가를 들여서 새로 이제 맞이한 인목왕후가 그 후계자인 광해군보다 9살이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새엄마가 예, 새엄마 아들보다 어려요. 예, 예. 9살이나 예.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인목왕후가 또 자식을 덜컥 낳아버립니다. 아들을. 첫째는 얘 정명공주라고 해서 딸이었는데 딸이었고. 그 둘째가 바로 영창대군. 그 첫 번째의 적자였죠. 그리고 이 영창대군은 형인 광해군과 32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32살 차이 나는 깐난쟁이였을 거 아니에요. 깐난애기.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적자였고 네. 그 앞서 얘기했듯이 선조는 자신을 위한 정치에는 굉장히 능숙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걸 옳다쿠나 광해군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쓴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세자를 갈아치우겠다. 적장자가 태어났으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리는 겁니다. 가뜩이나 본인은 저 백성들한테 인기가 떨어졌는데 예. 광해군은 신망을 얻고 있고 아들이지만 질투는 나고 예, 그러니 마침 다른 아들이 태어났으니 예. 광해군을 좀 견제하는 수단으로 그 갓난아기를 그렇습니다.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조 말에는 정치 파벌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 대북과 소북은 아닌데 네.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하고요. 예. 소북은 바로 영창대군을 다음 왕으로 지지합니다. 근데 아무리 적자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 광해군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의 그 지휘와 국정에서의 기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충분히 입증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예. 임진왜란도 겪었고 예. 의병도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싸웠고 해서 지지하는 30대 사람도. 초반이 됐는데 예. 이제 1살짜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면 그 세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느냐? 실제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예. 이미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이란 파벌이 나타날 정도였죠. 그리고 약간 선조도 그거 약간 부채질해죠. 민담에 있어요. 영창대군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선조가. 하지만 아니 돌베기를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그 전쟁도 막 끝난 나라에서. 네네네. 게다가 또 이제 인목왕후가 이게 좀 편견이 아니라 인목왕후는 조선의 역대 왕비들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안목이 떨어졌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또 머리이기도 했을 테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인 영창대군한테 세자의 옷도 입히고 조금 그렇게 그 현명하지 않은 일들을 좀 했습니다. 세자의 옷을 입혔다는 거는 아기한테 입혔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 아들이 세자가 되려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세자가 있는 이미 거죠. 광해군으로 있는데 예. 광해군도 그걸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해군이 세자였을 때 그 인목왕후한테 와서 정명공주 자기 이복 여동생은 안아주고 예뻐해줬는데 영창대군은 안 안아줬다고 해요. 광해군이. 예. 그래서 영창대군이 속상해서 울면서 내가 아들로 태어나서 형이 날 안 예뻐하는 거라고 나도 여자로 태어났어야 된다고 그렇게 슬퍼한 일이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선조가 영창대군한테 막 힘을 실어주려고 했었고 예. 광해군은 또 그 관계를 또 알았을 테고. 그렇죠. 불편하네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광해군이 왕의 자리를 지킨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선조가 드디어 숨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 죽기 전에는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하죠. 선조가 딱 그랬습니다. 예. 죽기 직전이 되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 이제 유조, 그러니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내 다음 왕은 광해군이다. 그리고 인목왕후도 마찬가지로 정신을 차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영창대군이 2살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를 왕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영창대군이 아니라 광해군을 왕으로 지지한다고 그 선언을 합니다. 2살짜리를 임금으로 세울 수는 없었고 차마 그렇죠. 뭐 한 10살만 됐어도 10살 돼도 힘들죠. 임금으로 하고 대리청정, 수렴청정 하라고 근데 했을 수도 임봉왕후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그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영창대군의 엄마가. 예.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이 왕이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이때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끝까지요? 예, 바로 소북의 지도자였던 당시 정승이었던 유영경입니다. 유영경이라는 예. 사람. 그러니까 유영경의 그 사람은 이제 선조가 이제 유언을 남기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간 선조를 붙들고 외원을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영창대군 왕으로 삼으셔야죠. 2살짜리를. 예. 그렇게 막 하는데 이미 선조는 숨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죽고 유언만 남기니까 소문에 따르면 유영경이 바로 그 선조의 유언장을 숨겼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필사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 건 그 소북의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지지했기 때문이고 광해군이 임금이 되면 본인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뭐 실제로 날아갔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했듯이 그 관록에 있는 그 왕세자를 갈아치우고 그 갓난쟁이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 정도로 파벌 정치. 본인들의 목숨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결국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획가닥한 거라니까요. 4423님이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못 내리고 있어요라고 보내셨고 임동영님은 선조 때부터 당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음엔 당파와 당쟁의 주제로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여야의 싸움보다 훨씬 더 재밌는 스토리가 조선시대. 그렇죠. 1090님은 왜 현대사를 보는 것 같죠? 라고.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 파벌 형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되던 일도 안 되게 만들었던 사례 또 있다면서요. 예. 단적인 얘기가 그 경종과 영조인데요. 경종, 영조. 예. 두 사람은 모두 숙종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경종은 바로 그 장희빈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영조는 최숙빈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각각 지지하는 당파 파벌도 달랐습니다. 경종은 남인 그리고 소론 그리고 연인군 그러니까 영조는 노론이었습니다. 그 시대별로 차이 있지만 대체로 노론이 더 강력한 당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종과 영조는 배다른 형제인데 경종이 나이가 좀 더 많았던 예. 그리고 그 어머니도 다르고 각각 지지하는 파벌도 다르고 그래서 라이벌이었죠. 그러니까 파벌이 달랐다라기보다는 각 파벌이 한쪽으로 이제 줄을 선 거겠죠. 그런 식이죠. 그게 소론과 노론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경종이 먼저 이겼던 거잖아요. 그 숙종이 45년쯤 되면은 이제 눈이 안 보일 정도가 돼서 도저히 그 왕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리청정 그 세자였던 경종이 그 나라 일을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노론은 여전히 연인군 그 당시에는 왕자였죠. 그걸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조가 왕자 시절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게다가 또 하나 경종한테 큰 문제가 있었는데 후계자가 자식이 안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숙종이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그 왕의 간호를 하는 게 후계자거든요. 그런데 숙종이 죽어갈 때는 그 경종하고 연인군이 같이 간호를 합니다. 끝까지 경쟁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종이 그래서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종은 어느 정도였냐면 정말 그 세자 시절에 철저하게 실수를 안 할 정도로 철두철미했거든요. 자기 관리 끝판왕. 오 그래요. 실수하면은 이거 금방 연인군 그러니까 영조한테 뺏긴다. 얘기했듯이 노론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이 왕이 되자마자 그 노론의 4대 신으로 유명한 김창집, 이명, 이견명, 조태채 이 네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의 동생인 연인군을 왕세제로 삼아라. 다음 후계자를 삼아라라고 요구합니다. 경종이 왕이 되자마자 노론에서 찾아가서 세자가 아니라 세제를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자기 왕위를 위협할 수도 있는 형제를 살려놓는 것도 사실은 다행인 건데. 그렇죠.
세제로 삼으라는 건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경종이 자식을 못 낳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식이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예. 아예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 그래서 약간 얘기 나오는데 이미 숙종 때서부터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경종은 이제 그 양자를 드리려고도 계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노론이 이제 막아선 거죠. 무슨 양자냐 저기 동생이 연인군이 있는데. 살아 있는데. 예. 근데 그게 경종이 마음 좀 이렇게 먹었으면 예. 영조 즉 연인군을 귀양 보내서 없앨 수도 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자존심 게다가 왕으로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너 어차피 자식 못 낳잖아라고 대놓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노론에서. 예. 근데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고 노론은 조금 뒤에는 이젠 아예 왕세제한테 대리청정을 시켜라라고 그 요구까지 합니다. 저 시퍼렇게 경종이 눈 뜨고 있고 예. 왕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네. 그 권력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노론의 힘이 셌다라는 거죠. 그렇죠. 노론도 힘이 셌고 그만큼 경종이 어떻게 보면 약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소론의 굉장히 힘도 약했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왕을 진짜 우습게 보는 거죠. 약간 그런 겁니까? 여소야대. 예, 국왕 그 지경인데 같은? 그렇다 하더라도 왕인데 예, 대드는 게 이게 그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경종? 그래서 맨 처음에 경종이 그래 대리청정해라라고 허락은 아, 했습니다만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 소론 쪽에서 이제 반기를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왕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경종이 약간 좀 힘이 없었나 보네요. 아니요. 근데 바로 그렇게 소론에서 반격이 나오자마자 경종은 그 소론과 함께 손을 잡고 노론을 쓸어버립니다. 숙청해요? 예. 아까 얘기했던 노론 4대신들 전부 죽었습니다. 이게 뭐 결말이 다 예. 그냥 한 방에. 예. 어. 그런데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수많은 노론들이 정말 된소리를 맞고 무수하게 죽어나가는데 이때 가장 심하게 당했던 데가 바로 그 유명한 안동김 씨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제 게다가 이게 그냥 귀양을 갔었는데요. 네네. 그 다음 해쯤에는 모코룡의 고본이라고 해서 예. 노론이 경종을 죽이고 그 왕세제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그 음모가 고발이 들어와서 어디에서 역성혁명을 예, 일으키려고 예. 한다. 역성혁명이고 그 동생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경종 입장에서는 그 동생 자기가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동생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니까 바로 그 핑계로 노론들을 다 싹 쓸어버리죠. 그게 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당연히 다음 왕 됐을 땐 그게 진실이 아니라 그 음모였다라고 됐습니다만. 본인 중심으로 쓰니까 역사를. 예. 그렇게 해서 경종이 노론 그 소론의 힘을 얻어서 노론을 숙청하기에 이르렀고. 예. 근데 영조는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인군은? 이제 왕세제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를 지지하던 노론의 그 기세등등하던 4대신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제 연인군이 영조 예. 될 사람이 가서 예. 형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때 그 역시 그 영조도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 사임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신기한 게 소론이나 그리고 특히 경종이 그런 그 왕세제를 용서합니다. 괜찮아? 경종이요? 그러면서 예, 착했네. 착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 지금 뭐 아까 선조나 영조 예. 같은 사람이었으면 죽여도 진작 죽였겠죠. 사실 경종 자신도 왕세자였을 때 되게 위태로웠거든요. 노론이 그러니까 가만히 경쟁 두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시키고, 예. 근데도 불구하고 글쎄 잘 알 수는 없지만 경종으로서는 그래도 생판 남보다는 그래도 동생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음이 약했네. 아니 그리고 그 숙종이 사실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요. 네네네. 어렸을 때 다 죽고 살아남은 게 이게 몇 없어요. 그나마 살아남은 유일한 동생이 연인군이고 밑에 있는 또 한 동생 남동생 연영군이 있었는데 연영군 또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형제는 그냥 하나. 예. 내가 저 남은 남동생 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되겠나. 예. 게다가 경종이 또 오래 못 삽니다. 왕이 된 지 4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경종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별로 없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일화도 별로 없잖아요. 경종은.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경종이 4년 만에 죽고 예. 그러면 계속 세제로서 연인군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소론의 공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몸은 사렸지만 죽으면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시 연인군이 영조 예. 그래서 경종에 이어서 왕위를 차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게장과 곶감입니다. 여기서 게장이 왜 나옵니까? 예, 그게 간장게장이에요? 예, 간장게장이요. 그 당연히 양념이 고추장은 나중에 있습니다. 고추는 천천히 그렇습니다. 늦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예. 그때 그 경종이 크게 앓고 난 다음이었는데 왕세제였던 연인군이 예. 이제 곶감하고 간장을 같이 바쳤는데 예. 예, 곶감과 그 게장이 서로 상극이라 먹으면 탈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약간 과학적으로 본다면 감에 있는 탄닌 성분이 예. 게의 그 단백질을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먹으면 딱히 큰 문제는 없는데 예. 그 당시 경종은 약간 그 워낙 몸이 약했고 허약했고 일찍 죽었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 마침 심하게 앓고 난 다음이라서 소화기관이 약해 있었는데 이렇게 그 게장하고 감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승하했다라는 음모론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가 게장과 곶감으로 경종을 일찍 죽게 했다. 예. 신박한 음모론이긴 한데. 그런데 그 당시 꽤 널리 퍼져 있어서요. 결국 영조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영조의 반대파였던 소론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인좌의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인좌의난. 이때 체포됐던 신치훈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경종 죽은 다음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국문장에서 외칩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예. 그걸 듣고 영조가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너무너무 분해서. 아, 분해서? 예. 그러니까 워낙 영조가 잘 울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때나 저때나 아주 잘 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게장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치를 떨 정도로 게장을 싫어했습니다. 본인도 그래서 게장을 싫어했다. 야, 근데 이게 참 역사 속에서 뭔가 좀 왕위 계승이 아들이라 하더라도 형제라 하더라도 원만하지 않았었네요. 예. 와, 이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깊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은영님은 정조와 정조 엄마가 얘기하는 게 다르네요. 한중록을 읽었었는데 어떤 게 진실일까? 이렇게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이한 작가님한테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깊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의 왕위 계승 과정까지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